유의식,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이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의 관념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관념론에 따르면 세계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 현상과 물 자체가 그것이다. 현상이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현상세계와 다른 사람의 현상세계가 동일한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이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타인은 타인의 시점을 중심으로 나와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말의 의미는 주관적 이념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공간과 물리적 실체를 다르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X씨와 생명인 Y씨의 상황을 비교해보자. X씨는 Y씨가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색맹이라는 말을 듣고 Y씨를 놀리기로 했다. 그래서 빨간색 펜을 들어 Y씨에게 내밀며 이게 보이냐고 물었다. Y씨는 당연히 보인다고 했다. X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형태가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 무슨 색깔로 보이냐고 물어봤다. Y씨는 무덤덤하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며 당연히 빨간색이라고 대답했다. X씨는 멋쩍어졌다. Y씨는 적색맹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빨간색을 구분했을까? 그것은 Y씨가 X씨와는 다른 색깔로 펜을 보고 있을 테지만 어릴 때부터 그 특정 색깔을 사람들이 빨간색이라고 부르니 당연히 그 특정 색이 빨간색이라고 평생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Y씨 세계는 독특할 것이다. 인간은 세 가지 색인 적녹청을 감지하고 이들이 섞인 다채로운 색상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빨간색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빨간색만 골라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빨간색이 제외된 그 무엇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Y씨는 세상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X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는 X씨와 Y씨 옆에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Z씨가 있었다. X, Y, Z씨 모두 모르고 있지만 사실 Z씨는 적녹청을 모두 정상적으로 감지할 수는 있는데 적색은 녹색에 가깝게 인식하고 녹색은 청색에 가깝게 인식하고 청색은 자주색에 가깝게 인식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Z씨에게는 모든 색깔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까닭에 색맹, 색양 시험도 문제없이 통과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을 것이다. Z씨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인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음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Z씨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X씨와는 무척 다를 것이다. 하늘은 보라색에 더 가깝고 나뭇잎은 청색에 가깝고 태양은 녹색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명 중에서 실제 세계를 가장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X인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X씨가 세계를 가장 정확히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색깔은 세계의 실제 속성이 아니다. 실제 세계는 색깔을 갖고 있지 않다. 색깔은 인간이 물질 세계를 해석한 결과물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의 관점에서 세계의 실체를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자. 신은 색깔이 어떻게 보일까? 실제 세계에서 색깔이란 단지 광원에서 쏟아져 나온 광입자들이 물체에 충돌하여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튕겨져 나가는 운동 상태일 것이다. 신은 색깔이 아니라 입자들이 반사와 흡수를 볼 것이다. 신과 달리 인간은 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해석한다. 물체에서 튕겨져 나온 광입자 중
일부는 인간의 눈으로 들어와 망막을 자극하고 망막은 자극된 내용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시신경을 따라 뇌에 모스 부호처럼 전달한다. 전기 신호를 받은 뇌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신호를 해석해서 우리 머릿속의 모니터에 이미지로 드러낸다. 이때 뇌는 거기에 임의적으로 색깔을 입히고 세계를 구성한다. XYZC가 보는 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다. 실제 세계는 광자와 전자들이 혼란스러운 충돌과 소용돌이로 가득할 뿐이다. 광자는 빛나지 않는다. XYZC가 보는 빛나는 색깔의 세계는 자신이 머릿속에 있는 모니터다. 뇌가 해석한 세계를 보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당신이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정말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릿속의 세계다. 지금 보이는 당신이 팔이나 손에 놓인 책이나 건너편의 사람들이나 그것은 당신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릿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진짜 외부에 있는 것은 없다. 외부 세계는 없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 산다. 칸트는 그래서 세계를 현명하게 둘로 구분한다. 내 눈앞의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 내가 구성해낸 주관적인 세계로서의 현상 세계다. 반면 내가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실제 세계, 전자와 광자가 회오리 칠 것으로 예상되는 빛이나 색깔은 없고 단지 신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진짜 세계를 칸트는 물 자체라고 불렀다. 칸트에 따르면 나는 현상 세계에 살고 물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생각은 칸트가 처음 한 것은 아니다. 이 세계가 주관적 환영의 세계일 뿐 진짜 세계를 직접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는 이미 3000년도 더 전에 베다와 우파니샤드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눈앞의 세계가 환영이 아니라 진짜 세계라고 믿는 경향이 강한데 베다에서는 이렇게 눈앞의 환영이 실제라고 믿는 착각을 마야라고 불러 이를 경계하게 했다. 즉 눈앞의 사과가 사과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알려준 것이다. 8세기 파드마산 바바가 남긴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마음이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질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으나 베다에서 불교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 말은 눈앞의 물질 세계가 실제로는 정신이 만들어낸 환영의 세계였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래전 수도승들은 이 오래된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이 말했던 깨달음은 눈앞의 실체가 사실은 허상임을, 내 주관이 내적 세계임을 깨닫는 것이었다. 서구에서는 칸트 이후에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주관적 세계로서의 현상에서부터 학문적 연구를 시작하려는 현상학이 탄생했으며 현상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발전했다. 만약 눈앞의 세계가 나의 내면 세계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던 동양이 오래된 지혜들과 서양이 현대 철학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꼭 학문적 탐구가 아니더라도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살아있음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식은 내적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내적 세계는 현상 세계를 말한다. 문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눈앞의 현상 세계가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 외부로 나가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 짜증나는 김부장, 카드 고지서, 핸드폰, 사회와 국가 모두 내 머릿속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폐아들인지도 모른다.
이식 너머의 세계,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세계. 그래서 살아있음은 신비하다. 살아있다는 건 그 개인이 하나의 내적 세계, 하나의 우주를 소유하고 그 안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이 내적 세계는 서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타인이 나처럼 내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의 내적 세계는 순간순간 나에게 체험되고 있으므로 나에게는 확실하지만 타인이 내적 세계는 나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나에게 체험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이식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상황이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X씨가 Y씨를 사랑한다고 하자. 나는 X다. 이때 나는 내가 Y씨를 사랑한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Y씨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Y씨도 나를 사랑하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Y씨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묻는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봤더니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럼 증명되었는가?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 세상에 연인들의 싸움이란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Y씨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는 실제 Y씨의 마음, 내적 세계에 결코 접근할 수 없다. 이 상황은 이식의 문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식 갖고 있으며 내적 세계를 가진다는 것을 순간마다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타인이 아무리 자신이 내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이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나의 이식은 나에게는 확실하지만 타인의 이식은 내가 결코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식은 지금까지 자연과학으로 말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같은 현상에 대한 복수 시점에서의 반복되는 관찰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험적 관찰에 의지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이식이든 타인의 이식이든 둘 다 말해줄 수 없다. 내가 이식을 가지고 있음을 타인에게 증명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식이 실제 하는지 나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이 공유하는 공통 현상이 없으므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따라서 이식은 과학적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식과 내적 세계 자체에 대한 논의 대신 뇌신경에 대한 생리학적 분석, 심리적 행동에 대한 탐구 등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만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문제의 핵심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만이 실제한다고 믿는 과학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현대인들의 과학주의적 신화는 그들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논의되는 상대만이 실제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들은 매 순간 강렬하게 체험되는 자기의식이 실체를 보는 대신 과학이 대상이 되는 물질적 뇌신경에 마음을 쓴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로부터 세계를 설명하려는 습관은 눈앞의 세계 그 자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오래전 인류의 지혜가 우려했던 마야의 상태에 현대인은 처해 있다. 진정으로 신비하고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것은 자신이 내적 세계로서의 이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었던 세계가 사실은 나의 주관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세계의 의미와 세계 속에 살아있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눈앞의 세계가 나의 머릿속의 세계, 즉 이식 세계라고 할 때 나의 외부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앞서 말했듯 칸트가 물 자체라고 이름 붙였다. 실제 그 자체의 세계로서 물 자체의 세계는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더듬어 볼 수 있을 뿐 결코 인지할 수 없다.
그 세계는 우리 현상 세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 현상 세계를 나름대로 구성한다. 물 자체의 세계는 우리 현상 세계와 대체로 닮았을 수도 있고 전혀 닮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식적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이식 너머의 세계를 직접 접한 존재는 없었을 것이므로 물 자체는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놓여 있다. 다만 상상해 볼 수는 있겠다. 우선 물 자체의 세계에 빛은 없을 것이다. 빛을 빛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한다면 말이다. 빛은 심리적 작용이다. 실제 세계에는 빛이 아니라 광입자들이 물리적 운동만이 있다. 광입자들은 빛나지 않는다. 광입자들을 빛나는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의 이식이다. 따라서 이식 너머의 세계에는 빛이 없으므로 색깔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색깔이 머무는 표면이라는 현상도 없다. 표면은 현상 세계에서는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로 이식 너머의 세계에서는 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반발력이 광자를 튕겨 나가게 해서 표면 같은 효과를 만들 뿐이다. 정리하면 이식 너머의 세계에는 빛이나 색, 표면, 손에 닿는 부드러움, 익숙한 향기, 사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광입자 운동, 인력, 청력, 상상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들만이 존재하고 있다. 내 눈앞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심적 위안을 주는 믿음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